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결혼을 하는 예비 신부이기도 하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었던 참 특별한, 참 운명 같았던 만남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신기한 이 만남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저조차도 설레이는데 여러분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큰 소리로 발표를 했었죠.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이십니다. 아주 힘이 세고 위험에 처한 사람도 구하시는 아주 멋진 영웅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다며 제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저는 롤모델을 적는 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제 꿈은 줄곧 제 아버지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그만큼이나 위대하고 가까운 존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랑 꼭 붙어 잤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한 만큼 어머니도 똑같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밤에 같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자는 시간에 집에 계실 때면 꼭 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커다란 팔뚝이 제 머리를 올려서 팔베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래동화가 짬뽕된 이상하고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다가 7 난쟁이가 나타나 구해준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짬뽕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그런 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깔깔깔 거리다가 웃다 지쳐서 잠든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아버지도 저에게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날이시면 꼭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셔서 같이 빙수를 먹으러 간다던가 눈이 오는 날에는 학원 땡땡이 치고 아버지랑 둘이 즉흥으로 썰매를 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영웅 같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심하게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와 할머니를 구하다가 가구가 쓰러져서 등에 심하게 화상을 입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셨었습니다. 덕분에 한 달이나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리는데 거기를 왜 뛰어들어요? 가장 속상해 하셨던 건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하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남들이 말리는 일 하지 말고 당신도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입장도 어머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방관이 사람 살리는 직업은 맞으니까 불의의 상황에서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어머니는 속상하셨을 겁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래도 그 아이랑 어르신 목숨 구하셨잖아요. 저도 이만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나랑 우리 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우리 지희 여기 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다고요. 아이고, 우리 지희 그랬어? 아빠가 미안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저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시면서 팔을 벌려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말이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출근을 하실 때 어머니와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조심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조심한다고 했으면서 꽤 큰 화재 사고에 출동을 하셨다가 인명 구조를 위해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고 그대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규모가 컸던 사고라 불길은 몇 시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다쳤고 죽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다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시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불길에 휩싸였던 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도 그날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흙바닥을 고르며 아버지의 죽음에 아파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작 16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없는 허전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소방관의 꿈은 접었습니다. 도저히 어머니에게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만약 소방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놓일 것도 무서웠고, 만약 제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꿈은 아예 접고 고등학생 때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활동적인 것만 좋아했거든요. 그래봤자 초등학생, 중학생 때였지만 저는 여느 남자아이 못지않게 활발하고 체력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8살 때는 청소년 축구팀에서 뛰었던 적도 있었고요. 태권도는 6살 때부터 했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육상도 해봤습니다. 중학생 때도 발야구, 피구, 축구, 농구, 종목 상관없이 항상 체육 수행 평가는 만점을 받았고요. 주말에는 테니스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런 모든 게 제게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소방관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소방관을 안 할 것이니 모든 게 다 부질없달까? 그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정적인 거, 차분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술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공부할 땐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힘들더니 미술할 때는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완성된 작품 보면 성취감도 크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소방관의 꿈을 포기하고 미술의 길을 걷는 동안 제 마음에 있던 담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처음엔 소방관 자체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미술을 열중적으로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체육 활동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는 필요한 활동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고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나 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활발했던 제가 얌전하고 조신한 성격으로 180도 변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대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이모께서 그맘때 교사직 정년퇴직을 하시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이모랑 사촌 언니랑 운영하셨는데 어머니가 평일 오전에 가셔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이라 과제 준비가 너무 바빠서 거의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네 카페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평일 오전에만 출근하시던 어머니가 평일 하루 종일 카페 일을 도우실 때였죠. 과실에서 과제에 열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희야, 엄마 쓰러지셨어. 그 말이 청천벽력같이 들렸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천둥이라도 친 것처럼 어질어질했고 뇌가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손에 들고 있던 붓도 떨어뜨리고 이젤도 넘어뜨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같이 작업하던 동기들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달려왔고 저는 대답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동기들 부축받아서 겨우 몸 일으키고 학교 밖을 나섰습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부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소리 들으면 헐레벌떡 한 걸음에 달려가던데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이상했던 걸까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택시 잡고 어머니가 실려가셨다는 병원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떨리니까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랑 집에서 저녁밥 먹고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고 어머니 손 꼭 잡고 아버지한테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때만큼,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불안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기라도 하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헤매다가 병원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쪽으로 이모가 보였습니다. 이모가 제 앞으로 얼른 뛰어왔습니다. 지희야 왔어? 어머,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 엄마는요? 지금 CT 촬영하러 가셨어. 금방 오실 거야. 왜 그런 건데요?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풀썩 쓰러지더라고. 엄마가 이런 적이 처음이잖아. 너무 놀라서 바로 119 불렀지. 다치거나 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자. 네, 이모. 이모의 말씀대로 어머니는 곧 검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과 다르게 어머니는 간호사의 부축을 조금 받을 뿐 아주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어머, 언니 지희 불렀어? 애 바쁜데 뭐하러?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괜찮아? 왜 그런 거래? 괜찮은 거래? 아유, 방금 검사하고 나왔는데 결과가 곧에 나왔겠니? 그냥 빈혈이겠지 뭐. 우리 지희 땀 좀 봐. 뛰어왔어? 나는 엄마 걱정돼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괜한 걱정이었구나. 어머니 철분제랑 엽산 좀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해서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앉으시고 저와 이모는 그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괜찮은데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기다렸습니다. 아유, 지금 카페 바쁠 시간인데 어떡해. 언니라도 먼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나저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야? 내 말이.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저희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좀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권영순 씨 보호자분? 네, 전데요. 따님이세요? 네. 잠시.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를 흘낏 보시더니 저를 불러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응급실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입원하셔서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뇌종양인 것 같습니다. 네? 뇌종양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엄마가 뇌종양이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으로선 거의 확실합니다. 일단 지금 바로 입원하시고 검사 예약 잡으셔서 최대한 빨리 검사받고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 앉아서 몇 번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꿈에서 깨기를, 제발 모든 게 거짓말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모든 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이모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을 했지만 어떻게 말해도 두 분이 충격받으실 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와 이모에게 갔습니다. 지희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왜, 선생님이 뭘 하시는데? 엄마 무슨 일 있대? 어디 심각한 거래? 그러니까 엄마가... 응? 엄마가 뭐? 왜? 뭔데 그래? 엄마가 뇌종양인 것 같다고. 바로 입원해서 검사받고 수술해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정말 꿈이 아니구나 싶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바보같이 어머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미련하게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길 잃은 눈동자만이 허공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모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연신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또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날 밤 병실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까지 검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안 있었지만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더 병 걸릴 것 같네.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 받으면 되지 않아? 그러게, 한번 여쭤볼게. 어머니는 혈관 조영술을 마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 전달받은 후에야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이 맞았습니다. 중요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서 수술 부위가 아주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뇌종양은 재발 위험도 높고 연세가 있어서 여러 합병증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많이 밀려 있어서 가장 빠른 날짜가 4개월 뒤라고 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라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고 꿈 같은 4개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거의 시한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과제를 마무리하고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뭐하러 그랬어? 그냥 학교 계속 다니지. 싫어. 학교야 엄마 괜찮아지면 다시 다니면 되지. 지금은 엄마랑 놀 거야.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수 있겠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괜찮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어머니와 4개월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한테 더 잘할 걸.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둘이 시간을 많이 보낼 걸 하면서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 4개월 뒤에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 4개월이 어머니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 후회 없이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를 항상 조심하라고 하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비행기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이모와 사촌 언니까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 가서 보름 동안 바다 보면서 푹 쉬기도 하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 요리도 많이 먹고 전라도 가서 상다리 부러질 만큼 반찬 가득한 한상 먹기도 했고 좋다는 둘레길도 걸어보고 노천탕도 가보고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게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술을 한 달 앞둔 무렵에는 어지러움 때문에 걷는 게 힘드셔서 걷다가 서다가를 반복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셨고요.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셔서 수술을 보름 앞둔 날부터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도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책도 같이 보고 할 줄도 모르는 요리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께 만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힘들다, 지희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수술날은 다가오고. 엄마, 조금만 힘내. 수술 받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희야, 안방 옷장 제일 아래 서랍 옷 다 꺼내서 안쪽 만져보면 통장 3개 있을 거야. 엄마 병원비는 그중 파란색 통장으로 하면 되고 화장대 아래에 엄마 책꽂이 있잖아. 거기 보면 집 계약서 있어. 내년 초에 계약 만기인데 주인 할머니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겠네. 만약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노란색 줄 그어진 통장으로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희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걸로 등록금하고 조금 남을 거야. 그럼 그건 졸업하고 우리 지희 회사 면접 볼 때 정장 한 벌 사입어. 하나쯤은 사둬야 돼. 좋은 걸로 사입어. 엄마, 그 얘기를 왜 해? 됐어, 나 몰라. 나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병원비 내고 내년에 전세금도 주인 할머니께 드리고 내 정장도 엄마가 사줘.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희야, 엄마가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이모가 엄마 다 생각하고 잘 지내야 해. 알겠지? 이모가 왜 내 엄마야? 엄마가 계속 내 엄마 할 거니까 그런 말 하지 좀 마. 어머니는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되셨나 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당신의 끝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어머니의 입원을 하루 남긴 날이 되었습니다. 입원 후 몇 가지 검사를 다시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보름 동안 집에만 계시던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희야, 우리 남산 갈까? 남산? 엄마 괜찮겠어? 응, 괜찮아. 엄마 남산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 한 번 가보고 싶어서. 남산도 안 가보고 뭐 했어, 우리 엄마? 그래, 가자. 아, 우리도 그거 하자, 엄마. 자물쇠에 소원이랑 이름 적어서 걸어두는 거. 엄마도 그거 TV에서 본 적 있어. 그래, 하자.
저와 어머니는 문방구에 들러서 하얀색 자물쇠를 2개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예쁜 꽃을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자물쇠를 가지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께서 힘드셔서 자리에 주저앉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꼭 올라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힘을 내셨습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들어온다면서 이렇게 높은 곳은 처음이라고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뻤지만 마음이 뭉클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준비해온 자물쇠에 소원을 적었습니다. 저는 빼곡하게 소원을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어머니랑 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딱 2줄을 적으셨습니다. 우리 지희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권영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저희는 자물쇠를 단단하게 걸었습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다음날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습니다. 조영수를 또 하시고 CT를 또 찍으시고 혈압, 몸무게 같은 검사까지 이틀에 걸쳐 다 하신 후에 수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모와 사촌 언니와 저는 수술실 앞에서 12시간 동안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12시간 끝에 어머니는 수술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신 상태로 나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깨어나시지 못하고 20일째가 되던 날 어머니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남산에 갔던 것을 생전의 마지막 여행으로 남겨두신 채 그렇게 어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모에게 사촌 언니에게 안겨서 울다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모랑 사촌 언니가 제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서 밥도 못 해먹고 있을까봐 맛있는 거 사들고 오시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전화도 걸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금방 저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딱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까지만 슬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복학하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미술학원 보조 강사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잠깐이더라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만 슬퍼하기로 했지만 매일매일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갔던 남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걸어둔 자물쇠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흔적이니 그곳에 있으면 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편지라도 한 통 써달라고 할 걸 그랬나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남산에 올라가는 것은 복학을 하고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랬는지 신기하게 직장도 그 근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술학원 강사였습니다. 저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나 시간이 되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라서 서점에 가서 사고 싶었던 책을 사고 또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자물쇠가 있는 곳 앞에 가서 섰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께서 뚫어져라 자물쇠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물쇠가 저와 제 어머니의 자물쇠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몇 번이나 할머니와 자물쇠를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분명 저희 자물쇠를 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 할머니, 이거 보세요? 네? 아, 네. 꽃이 참 예쁘네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을꼬? 제가 자물쇠에다 꽃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대단한 그림도 아니었는데 할머니께서 칭찬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기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에구머니나, 그랬구나. 솜씨가 정말 좋네요. 제가 직업이 이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적은 소원은 이뤘어요? 아니요. 소원을 빌 수는 있지만 이뤄지지는 않나 봐요. 에이그, 그래도 아가씨 보니까 엄마 소원은 이뤄진 것 같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네, 행복해 보여요.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할머니는 혼자 오셨어요? 일행분 안 계세요?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할머니 일행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왜 혼자 이곳에 올라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나는 손주랑 여기 이걸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해두었는지 통 기억이 나지를 않네. 손주 생각이 나서 보러 왔더니, 아, 그러셨구나. 괜찮으시면 같이 찾아봐 드릴까요? 아유, 그러면 나야 고맙지. 할머니는 자물쇠의 색깔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열심히 자물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자물쇠가 보통 많아야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손주분과 자물쇠를 걸었던 게 거의 2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찾기 힘들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자물쇠를 찾다가 결국 할머니와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아마 이쪽은 아닌 것 같네요. 에이그, 내가 생판 모르는 아가씨만 고생을 시켰네요. 미안해서 어째? 아니에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고맙고 미안해서 그러는데 돈가스 사줄까요? 네? 돈가스요? 저 괜찮은데. 지금 밥 시간도 다 됐고 나도 출출해서 그러는데 같이 먹어주면 안 돼요? 내가 손주랑 여기 왔을 때 그때도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 내가 거기는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사줄게.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를 따라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이것도 인연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남산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돈가스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남산에 오면 꼭 돈가스를 먹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를 쫓아 들어간 돈가스집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커다란 돈가스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입에 밀어넣어서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먹자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할머니. 그치. 우리 손주가 그때 인터넷 열심히 찾아서 나 데려왔어요. 아이고,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네. 손주분 보시면 되죠. 못 봐요, 지금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슬프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슬픔이 있으신 게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아, 어디 가셨나 봐요? 네, 멀리. 할머니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물을 벌컥벌컥 드셨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저기 강원도에 군대 갔어요, 지금. 아이고, 훈련은 잘 받고 있을는지. 그러게 일찍이 다녀오라니까 말을 안 듣더니 대학 다 졸업하고 갔지 뭐예요? 예? 군대요?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와, 10년 감수하면서 갑자기 머쓱해지더라고요. 괜히 혼자 진지했구나 싶어서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할머니, 남산에는 자주 오세요? 시간 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요. 손주 생각도 나고 바람도 쐬러. 그러시구나.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땐 꼭 자물쇠 같이 찾아봐요, 우리. 아이고,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아가씨. 뭘요? 맛있는 돈가스 사주셨으니까 그에 맞는 보답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그날 할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대로 끝인 줄 알았던 인연은 신기하게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남산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자물쇠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야 말았죠. 와,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제가 다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엊그제 손주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봤는데 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아, 힘들다. 할머니, 돈가스 드시러 갈래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나야 좋죠. 저희는 일주일 전처럼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손주분이 체대를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해서
저녁 후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잊고 있던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육을 열심히 하면서 소방관을 꿈꿨던 그때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괜히 울적한 마음에 할머니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에이구, 젊은 아가씨가 마음이 병이 많구만. 고생했어요. 참 고생 많았어. 우리 손주도 어렸을 적에 사고로 부모 다 잃고 내가 키웠거든. 아이고, 남은 사람들만 평생 마음고생 하는 거지 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이름만 겨우 아는 그 손주분에게 뭔가 모를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피하는 체육하는 사람의 소방관이 꿈인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할머니와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났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일요일 점심으로 돈가스 어떠세요? 좋지. 그땐 꼭 자물쇠 찾아봐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으로 만나게 되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인연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나서 먹는 메뉴가 돈가스에서 더 다양하게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설렁탕도 먹으러 가고 낙지볶음도 먹고 비빔밥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할머니와 할머니 손주분의 자물쇠를 찾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찾게 되었는데 어이가 없던 것은 바로 저와 제 어머니 자물쇠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등 밑이 어둡다고 찾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와 한참을 웃었었네요. 아무튼 그 이후로 할머니는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제 옆에서 손주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고 완전히 익숙해졌을 무렵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요. 그러니까요. 엄청 떨리시겠어요? 아이고, 떨리지, 떨려. 우리 손주가 드디어 전역을 한다는데 고생 많이 했지, 내 시끼. 에이그. 손주분 나오시면 이제 남산은 안 오시겠네요? 안 오긴 왜 안 와? 지희 보러 와야지. 아, 그래. 다음엔 우리 손주도 데리고 와야겠다. 우리 자물쇠 찾아주는 아가씨라고 내가 다 말해뒀어. 손주가 거하게 한턱 쏜다고 하네. 네, 그럼 다음에는 셋이 같이 봬요.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는 건 저 혼자만의 욕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주 주말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비싼 소고기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작 자물쇠 찾아드린 걸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니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할머니와 그 옆에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이나 그 손주분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 듣고 저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손주하고 친구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어머, 안녕하세요, 준호씨.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을 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눈을 피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다며 악수를 건네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재밌으셨는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거든요. 손주라는 그 남자도 그 성격을 쏙 빼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식사 자리 마무리될 때는 어느새 다음 약속을 잡고 있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면서 남자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엔 할머니랑 남자가 사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2주가 흘러 약속일이 다가왔고 저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초대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잘 가꿔진 주택이었습니다. 원래 점심 약속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점심도 먹고 빵도 먹고 저녁까지 먹고 와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주분과 참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재치 있고 친절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될 거라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 만난다면 분명 끊임없이 아버지가 떠오를 것이고 저는 어머니처럼 매일 불안해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그냥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할머니랑 셋이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둘이서 소주 한 잔을 하기도 하면서 그냥 친한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딱히 호감을 보이진 않았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오밤중에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봐, 지금, 빨리. 뭐? 너 어딘데? 나 지금 너네 집 앞.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 유리 건너로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뭐라 말도 하기 전에 남자가 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야,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합격했어. 뭐? 나 합격했다고. 나 이제 소방관이라고. 뭐, 진짜? 진짜야? 아, 축하해. 진짜 축하해. 너무 고생했어. 할머니는? 말씀드렸어? 응, 당연하지. 지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사귀어보자. 뭐? 뭐래, 갑자기. 지희, 네가 소방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어떤 사연이 있는 줄도 아는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리고 꼭 사귄다고 결혼까지 하리라는 법은 없잖아. 그냥 일단 연애만 해보자. 어때? 야, 그래도 나는... 왜? 나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뭐 연애만 해보지 뭐. 와, 진짜지? 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저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했던 소방관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차게 고백을 해오는데 어느 누가 거절을 하겠나요? 홀랑 넘어가 버렸죠 뭐. 연애를 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2년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간혹 아버지 생각이 나긴 했지만 아버지의 죽음보다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많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애를 하고 지난 여름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는 딱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왜 아버지 화재 현장에 할머니와 아이를 구하려다가 다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소방관이어서 불안하지 않아? 안 무서워? 오늘처럼 다치고 오면 어떡하나 걱정되잖아. 그렇지,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지. 그런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아빠가 그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엄마는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승낙했습니다. 제가 무섭고 걱정되더라도 사랑하는 이 남자와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어찌나 행복해하던지 참 귀엽고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황홀했던 프로포즈를 받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나 올해 5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텅텅 빈 혼주석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채워주실 할머니께서는 너무 예쁜 손주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다며 매일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으신 시할머니와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요즘 청첩장 돌리느라 바쁜데 저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신기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남자친구도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산에서 처음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건 어쩌면 어머니가 이어주신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게 사랑을 줄 가족을 찾아주신 건 아닐까요? 뭐가 되었든 저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